나라에서 이런 아이들이 자라는 거, 이거 기적이죠. 이 기적 뭐가 만들었어요? 교육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했는지 조금 말씀드릴게요. 여기에는 훔볼트라고 하는 독일의 교육학자가 있죠. 위레름 폰 훔볼트라고 하는 교육학자의 사상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이 훔볼트는 지금 베를린 대학이 훔볼트 대학인 거 아시죠? 베를린에 대학이 있죠? 그 대학의 이름이 훔볼트 대학이에요. 이 훔볼트 대학을 만든 사람이 바로 훔볼트예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딴 거죠. 그런데 이 훔볼트 대학은 근대 대학의 효시예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근대 대학은 다 훔볼트 대학의 모델을 따라온 거예요. 그 이전의 중세 대학은 지금 대학이랑은 달랐어요. 최초의 근대 대학이 바로 훔볼트 대학이에요. 이것이 1802년에 베를린에 세워지게 돼요. 그런데 당시에 훔볼트는 대학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학이란 가장 이상적인 유토피아를 선취하는 소우주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대학이란 가장 이상적인 그러한 유토피아를 미리 선취하는, 미리 보여주는, 미리 실험해보는 그런 작은 우주다, 이런 얘기예요. 대학이란 가장 이상적인 유토피아를 선취하는 소우주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바로 이 이념을 68 혁명을 했던 젊은 세대가 딱 받아들입니다. 딱 받아들여서 우리가 바로 훔볼트가 했던 바로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바로 대학을 가장 이상적인 유토피아를 실험해보는, 선취하는 이러한 공간으로 만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바로 1970년대 초부터 이루어진 독일의 대학개혁이에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가장 이상적인 유토피아예요. 우리는 지금 유토피아를 꿈꾸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아까 한국에선 제가 오다가 생각해 보니까 왜 우리는 유토피아를 꿈꿔본 적이 없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없어요. 우리 근대사에서는 유토피아를 꿈꿔본 적이. 물론 그 이유가 있겠죠.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는 너무나 참혹한 역사를 거쳐서 거기서 생존하는 게 1차적이었지 더 나은 미래를 꿈꾼다는 건 사치였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역사가 너무나 비참했으니까. 아무튼 그 이유가 뭐가 됐든 우리는 유토피아를 꿈꿔보지 못했어요. 앞으로 유토피아를 꿈꿔야 돼요. 우리가 정말 좋은 사회가 되려면. 유토피아를 꿈꾸지 않는 사회가 어떻게 유토피아와 근접하겠어요? 그냥 밥 먹고 살고 경쟁해서 이기고 몇 푼 더 받고 좋은 아파트 살고, 이게 유일한 꿈이에요. 그러니까 일상에 사막하라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런 꿈이 없는 그러한 공간으로서의 사회, 그게 무슨 사회예요? 아무튼 그래서 당시에 그런 유토피아를 꿈꿨던 거죠. 자, 그 내용이 뭐겠어요? 첫 번째, 민주주의죠. 제일 중요한 게 민주주의예요. 지금 한국 사회 문제도 이런 어마어마하게 많은 문제들이 하나도 안 풀리는 나라예요. 왜 그렇게 해서? 민주주의가 안 돼서 그래요. 한국 사회는 위대한 민주주의를 이룬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긴 얘기인데, 우리가 이룬 민주화는 어마어마한 민주화예요. 아시아에서 우리처럼 이렇게 훌륭한 민주주의를 이룬 나라가 없어요. 일본이 그래도 아시아에서는 좀 민주적이라고 하지만 우리의 민주주의의 내용에 대해서 대부분의 일본 지식인들도 존경해요. 이런 말을 하자면 탄력적인 민주주의를 가진 나라가 없어요. 아무튼 훌륭한 민주주의를 우리가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정치적인 민주주의에 불과해요. 사회민주화 전혀 안 돼 있어요. 사회민주화라는 것은 조직 내부에서 민주주의가 돼 있냐는 거죠. 학교에서, 대학에서, 구청에서, 어디 있어? 민주주의 안 돼 있어요. 과거에 어마어마하게 권위주의적인 구조가 그대로 관료주의와 결합되면서 그대로 관철되고 있어요. 우리 중앙대학교 민주적이에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어떤 재벌이 들어와서 지 멋대로 해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있을 수 없는 얘기. 한 국가의 최고 고등교육기관에서 어떤 자가 돈을 주고 뭐 샀다는 거예요. 지금 두산이죠. 두산이라는 재벌이 들어와가지고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2008년에 들어와가지고 제일 먼저 한 짓이 뭐예요? 이들이 한 짓이 대학의 민주화를 파괴하는 거예요.
총장 직선제 없애는 게 첫 번째 한 일이에요. 총장 직선제 없애는. 그리고 임명제로 바꿔놨어요. 그리고 멋대로 임명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이것은 중앙대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한국 사회 도처에 그렇습니다. 여의도는 좀 민주화됐어요. 정치 민주화는. 그러나 일상이 민주화돼 있냐고요. 하나도 민주화 안 돼 있어요. 네? 학교도 그렇고 학교에서 대학까지 구청 뭐 이런 데 다 마찬가지예요. 검찰 저건 뭐 말할 것도 없고 의사조직 똑같습니다. 지금도 의대생들 빠따치잖아요. 네? 정말 이건 뭐 상상할 수 없는 게 그대로 벌어지는 거예요. 민주주의 전혀 안 돼 있어요. 민주주의를 가장 이상적으로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민주주의를 가장 이상적으로 이루려면 그 구성원들이 그렇죠? 다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모든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대학의 구성원은 뭐죠? 교수, 학생, 그 다음에 학문 중간층이라 그래요. 강사와 조교가 있죠. 요걸 학문 중간층이라 그래요. 그리고 대학에서 행정직원은 구성원이라고는 안 봐요. 행정직원은 따로 사무직 노조로 따로 조직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대학은 기본적으로 학문 공동체라고 훔볼트도 보고 있기 때문에 학문 공동체에 참여하는 3자 교수, 학생, 그리고 누구겠어요? 조교, 강사. 요 3자가 대학을 구성하는 3자예요. 자, 그러면 가장 이상적인 그러한 공동체 어떻게 만들겠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이 3자가 권한을 어떻게 나눠 가지면 되겠어요? 똑같이, 그죠? 3분의 1씩 정확하게 33.3%씩 그렇게 나눠 가지고 70년대부터 그런 대학 개혁이 시작되는 거예요. 똑같이 나눠 갖는 거예요. 3자가 똑같이 나눠 가져서 모든 결정, 예를 들어서 어떤 학과를 신설할까, 어떤 교수를 뽑을까, 어떤 수업을 개설할까, 이 모든 게 다 대학에서 중요한 거죠. 그거 할 때마다 모든 것에 3자가 균등하게 참여해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국에서 그런 거 상상할 수 있어요? 그게 벌써 50년 전에 애들이 한 거예요. 50년 전에.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총장 뽑는 거겠죠. 대학을 운영하는 운영 주체,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거예요. 그렇죠? 총장 어떻게 뽑아요? 누구든지 다 참여할 수 있게 하고 그 권한은 모든 사람이 다 참여하고 그 권한은 3분의 1씩 나눈다 그랬죠? 자, 누가 나왔겠어요? 저는 지금도 수수께끼예요. 학생이 안 나왔더라고요. 저는 학생도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학생은 총장 하자고는 안 나왔더라고요. 조교가 나왔어요. 29목은. 29목은 롤프 크라이비히라고 하는 석사를 한 조교가, 석사까지 해서 이 친구는 사회학 석사를 한 조교가 나왔어요. 그리고 교수랑 붙었습니다. 누가 이겼겠어요? 석사를 한 조교가 압도적으로 이깁니다. 60%를 득표해서 40% 득표한 교수를 이겨요. 그래서 총장이 됩니다. 말하자면 새롭게 민주적인 베를린 대학의 첫 총장이 된 거예요. 걔가 바로 롤프 크라이비히예요. 이 롤프가 4년 후에 또 됩니다. 압도적으로 또 돼요. 그래서 8년 동안 베를린 대학 총장을 해요. 이 롤프 시절에 베를린 대학이 가장 생동감이 넘쳤고 가장 지적 실험이 풍성했고 가장 생동감 있는 대학이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때를 회고하는 사람들이 최고의 베를린 대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이 그런 식으로 움직여가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 놀라운 거죠.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뭐 한 거예요? 산 거죠. 정말 민주주의를 살아낸 거죠. 이게 민주주의다. 그 공간 안에서 민주주의를 그야말로 산 거예요. 자, 이러한 민주주의가 어때요? 아까 소우주라 그랬죠? 이러한 민주주의가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게 사회로 쫙 퍼져나간 거예요. 사회로 쫙 퍼져나갔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대학에서 실험한 가장 이상적인 유토피아, 그죠? 가장 이상적인 민주주의가 이제 사회에서 쫙 퍼져나가서 사회를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대학만이 아니라 또 다른 가장 중요한 사회 조직이 어디예요? 한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조직들이 여러 개 있는데 이건 학교고 또 다른 중요한 조직이 어디겠어요? 바로 기업이죠. 기업에도 이 원리가 그대로 들어간 거예요.
독일에서. 기업에도 그대로 들어가서 기업의 구성원은 누구예요? 노동자와 그 다음에 누구예요? 뭐라고 불러요? 노동자와 사용자, 사용자 혹은 주주 이런 사람들이겠죠? 이 사람들이 이 양자로 기업이 구성되어 있죠? 자, 그러면 노동자와 사용자들의 권력 배분은 몇 프로 하면 되겠어요? 가장 이상적인, 항상 가장 이상적인 유토피아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몇 프로 하면 되겠어요? 권력을 몇 프로 나눠 가지면 기업이 가장 민주적인 조직이 되겠어요? 50%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독일은 50%예요. 한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얘기죠.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가 50% 들어가요. 사용자 대표가 50%. 정확하게 반반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걸 머릿속으로 상상할 수도 없어요. 삼성 이재용 거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삼성을 삼성 다니는 노동자 거라고 누가 생각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완전히 잘못 생각하는 거죠. 왜 이재용 거예요, 그게? 네? 그러한 모든 기업은 노동자와 주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고 노동자의 권리가 절반이 들어가야 된다는 게 당연한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상상 자체를 이미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유토피아를 만들겠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독일 기업들 어떤 게 있죠? 벤츠, 포르쉐, BMW, 폭스바겐, 아디다스, 지멘스, 루프트한자 이런 것들이죠. 전부 예외 없이 큰 기업이기 때문에 전부 이사회가 20명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20명의 전부. 이 20명의 이사 중에 10명이 노동이사예요. 전부 다. 10명이 누구예요? 주주이사입니다. 주주총회에서 뽑는 이사 10명. 사용자들이죠. 노동자들의 대표 10명이에요. 놀라운 이야기죠. 50%가 노동이사입니다. 독일 지금까지도. 그래서 사실상 기업을 운영하는 사장 누가 뽑아요? 사실상 노동자가 뽑아요? 주주가 뽑아요? 사실상 노동자가 뽑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주이사들은 이해가 최소한 두세 패로 나눠져 있어요, 항상. 근데 노동자들은 똘똘 뭉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노동자가 사장을 뽑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들이 이렇게 경쟁력이 좋은 거예요.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독일 기업들이 굉장한 경쟁력을 갖는 것, 특히 위기 때 독일 기업들이 세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는 여기 있어요. 노동자들이 기업의 모든 운영에 관여하고 모든 운영을 알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노동자들이 안을 냅니다. 아, 그래. 임금 인상하지 마. 노동시간 한 2시간 늘려. 그 대신 해고는 절대 안 돼. 이렇게 선제적으로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의 경우는 위기가 왔을 때 더 발전해요. 대부분의 나라가 위기가 왔을 때 해고하고 이러면 노사 갈등이 커지고 그러면서 소위 경쟁력이 확 떨어지는 거죠. 독일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대학에서 했던 민주주의 실험이 사회로 확산돼서 사회적 가치로 딱 자리를 잡은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독일은 전 세계에서 노동자가 이사회의 50%를 점하는 유일한 나라예요. 다른 나라들은 대체로 30%입니다. 한국은 없고요. 한국은 박원순 시장이 이걸 실험했어요. 서울시 관련된 곳에서. 그래서 한두 명 지금 서울시 관련된 공기업에서 노동이사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박원순 시장의 큰 업적이에요. 그분이 이런 걸 알기 때문에 그래도 시도라도 한 거예요. 한국은 아직 50%는 상상도 할 수 없고요. 한국인들은 이미 의식 자체가 지금 잘못되어 있어요. 기업은 특정인의 소유라고 생각을 해요. 천만에. 그건 자본주의 자체도 모르는 이야기예요. 그런 부분들을 아직도 모르고 있다. 그래서 독일의 경우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뭐예요? 민주주의를 실험함으로써 그것을 또 사회에 그 모델을 그대로 이렇게 나가도록 했다.